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노비 플러스! 你是忘记了还是害怕想起来返校 detention 번역도 해주셔야죠. 마지막은 알아들었어요. 반교 반샤오 반샤오. 잊은 거야 아니면 생각날까 무서운 거야. 방과 후 방과 후? detention. 아, 방과 후예요? 반교가? 반교가? 아니 의역한 거지. 반교가 방과 후? 찌라시가 이거 찌라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교가 방과 후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의역했다고 의역. 그러니까 원래 학교로 돌아간다. 번역이라는 건 이렇게 꼭 1대1로 축자역이라고 하기야 그러죠. 뭐. 이렇게, 응? 리터러리하게 축자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샤오는 반교랑 방과 후는 너무 다른 느낌이라. 근데 왠지 얘기 들어보세요. 네. 뭡니까? 반샤오는 무슨 뜻입니까? 반샤오. 학교로 돌아가다. 그렇지. 학교로 돌아가. 왜 학교로 돌아갑니까? 얘네들이 학교가 끝났는데 나가려고 그랬잖아. 처음에.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고 다시 돌아갔잖아. 네. 그래서 반샤오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그죠? 맞아요. 학교가 안 끝나도 약간 좀 억지가. 아니, 그래서 반샤오야. 그래서 학교로 돌아간다는 제목을 네네. 붙인 건데 네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디텐션이에요. 디텐션. 디텐션은 네. 무슨 뜻입니까? 1번 뜻은 구금하다. 구금. 뭔가 이렇게 구류하다, 억류하다. 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못 나가게 지금 네.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벌을 주려고 영어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벌을 주려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학생을 집에 안 돌려보내고 학교에 붙잡아 두는 거. 집에 못 가게 하는 거를 디텐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니까 지지나 너 남어 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학습 나머지 학습.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징벌적인 성격이잖아. 디텐션이 그런 의미예요. 그 한 단어로.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의역을 한 거지. 이 영화 학교로 돌아가다 이상하잖아 어감이. 그래. 그렇죠. 차라리 방과 후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아닙니다. 않았을까 하는 마음. 그렇지는 근데 않습니까? 느낌은 다른 거. 근데 이게 반교라는 뜻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뜻인지는 모르죠. 파악하기 쉽지 않죠. 나는 처음에는 정판교 할 때 판교를 뭘 잘못 했나. 판교라는 벼슬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전 종교 영화인 줄 그리고 그러니까 반교라는 근데 뭔지는 몰랐어 진짜. 그런 말을 네. 우리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돌아간다라는 게 저희가 오늘 영화 제목이 반교인데 네. 학교에 갇힌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 갇혔다가 풀렸다가 오랜 후에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둘 다 이제 학교의 선생님의 어떤 특히 뒤에 학교로 돌아가는 그 중년의 남성은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포함된 디텐션에 포함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방과후는 아니지. 나이가 들어서 가는데 무슨 방과후야. 선생님은 이미 이제 저기 하늘나라 가셨는데 방과후. 나는 디텐션에다가 더 설명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주는 벌인가 보다. 학교로 들어가는 게 1차적으로 그렇죠. 갇혀 있는데 갇혀 있게끔 계속 망자로서. 그래서 우리 방교라는 오늘 영화에 너무 꽂혔나 봐. 어머, 자기소개? 자기소개? 소개도 안 하고 막 이번처럼 또 이렇게 영화에 푹 들어가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러네요. 방과후 때문에. 작품이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네. 자기소개하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영화 이야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22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이 22세기? 충만하고 네.
그래야지 미생까지 살려고? 그럼요. 호기심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2019년에 개봉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개봉됐던 존슈 감독의 반교라는 방금 저희가 떠들었던 디텐션이라는 영어 제목이 있는데요. 반교라는 제목은 사실 어렵죠.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고 네. 제발 중국 영화 번역할 때 좀 신경 썼으면. 신경 좀 써줬어요. 그러니까 네. 번역을 안 한 거죠. 반교는. 왜 그럴까요? 번역을 포기한 거지. 그렇잖아. 한국어로는 누가 그걸 학교로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 차라리 귀교 그러든지. 여고괴담 이런 것도 사실 학교에 남아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여고괴담 같은 어떤 느낌을 이제 갖는 거죠. 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존슈 감독이라는 이제 반교를 쳐보시면은 국내 개봉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네. 사실 2019년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최초로 개봉되긴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굉장한 인기몰이를 했었죠. 그래서 30초 만에 전성 매진되는 그러한 가장 먼저 매진된 네, 영화로 네, 했던 게 반교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소문으로만 알았어요. 이 영화가 있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네. 존슈 감독은 영어 이름이고요. 네네. 중국어 이름은 이제 쉬한창이에요. 쉬한창. 서한강. 한나라 할 때 한자하고 강하다 할 때 강. 그래서 쉬한창이고요. 19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젊죠? 젊네요. 네. 지금 몇 살입니까? 38살. 38살? 81년이니까? 40살? 아니지. 40살. 40살. 아닌가? 이제 왜 이래? 40살입니다. 이제 40살 됐잖아요. 정말 젊은 감독. 잠깐 반응을 감독이죠. 달리해서 40살씩이나 됐어? 맞네. 아저씨네. 근데 2004년부터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어디 나왔냐면 대만의 세신대학 시신이라는 세상세자 새로울 신자에서 세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세신은 아닌 거죠? 네. 꽤 유명한 대학교예요. 뭘로 유명하냐? 원래 이 대학교가 미디어, 언론, 영상, 영화 이런 쪽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문화 연구 이런 쪽으로. 네, 좋은 그래서, 대학을 나왔다 이제. 예, 그 세신대학교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학과에서 영화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단편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요. 한 10년 넘게 단편 영화만 쭉 찍었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 찍은 게 한 6편 정도 되고요. VR로도 단편을 또 찍었어. 그것까지 하면 한 7편 정도 최근에는 그렇게 됐고 이 반교가 첫 장편 데뷔작입니다. 입봉작이라고 하죠. 입봉. 2019년에 입봉작입니다. 그러니까 꽤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한 이후에 장편 그러네요.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고요. 작년 2019년에 그 대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금마장이죠. 금마장 제56회 금마장에서 최우수 신인 감독상, 아이고. 최우수 시나리오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첫 작품으로 네. 금마장의 부산영화제까지. 네. 참. 개봉 당시에는 이제 대만 박스 오피스에서 한 2주 정도 1위를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어휴. 전체 박스 오피스가요. 대만 달러로 2억 6천 위안 정도. 대만 달러로.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40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한 80억 원, 80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럼 뭐 80억 정도, 한 90억, 80억 정도. 그러면 본전은 박스 오피스를 건지고도 남는 올렸고요. 돈이네. 대만에서 상당히 흥행에 네. 대만에서 성공한 것이고, 홍콩에서는 이제 1,105만 홍콩 달러 정도가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시죠? 계산이 안 돼서 가만. 홍콩 달러. 요새 달러가 자꾸 등락을 거듭하는 바람에. 맞아.
홍콩 대만하고 홍콩에서 그래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개봉이 안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어떻게 개봉이 된 건가요? 안 되겠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판타지에다가 이렇게 귀신 얘기에다가 그렇죠. 뭐 내용도 그렇잖아요. 일단 내용 자체가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두에서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반교라고 검색했을 때 검색 세상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내가 찾아보니까 무슨 이상한 그림만 이상한 그림을 볼까? 전혀 이 영화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그냥 맞습니다. 네. 그 무슨 가족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그렇죠. 것만 네. 나오더라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1962년 그죠? 취화중학교라는 학교에서 일어난 네네. 어떤 사건인데 요 시기가 또 대만에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합니까? 취화중학교부터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취화중학교인데 이제 중국이나 대만은 다 중학이라고 해요. 근데 중학은 사실은 초급 중학이 있고 고급 중학이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은 초급 중학하고 고급 중학이 있어요. 초급 중학이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고요. 고급 중학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해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다 중학이에요. 중학? 우리가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라고 부르는 게 좀 잘못된 거지. 왜? 중고등학교가 다 중등교육이잖아요. 중등교육이고 고등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대학 이상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한다라고 잘못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일본 일제시대 때부터 그 옛날에는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대학에 안 가도. 맞아.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그 당시엔 위상이 그렇게 높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 세 개의 교육 체계로 보면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등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때 고등학교라는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중등교육 1, 중등교육 2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중국어에서 고등학교는 무슨 뜻입니까? 대학교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고등학교라고 하면 처음 알았네요. 꿀팁이네요. 대학교란 네. 뜻입니다. 이거 번역 잘못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오래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무심결에 고등학교?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학교를 중국에서는 초급 중학, 고등학교를 고급 중학이라고 하면서 줄여서 초중 고중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고중. 네. 중국식 번역이 훨씬 더 합리적인 번역이겠죠. 3년제씩? 요거에 한해서는. 네네, 3년. 3년제는 같고.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좀 나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디다가 청원하면 될까요?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교육부에 해야 되나? 교육부야지 뭐. 꼼꼼이가 딴 걸로 집권을 바빠서. 좀 하셔서 바꿔. 좋습니다. 아니 일단 네. 이 코로나라도 어떻게 좀 먼저 네, 잡아본 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바꾸는 걸로. 그래서 이 취화 중학은 중학이라고 써 있지만 예. 고급 중학입니다. 애들 다 크잖아요. 그러게. 너무 애들이 중1, 2, 3은 맞아. 고1, 2, 3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네.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취하, 중하 할 때 중학생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꿀팁이네요. 꿀팁인데요. 꿀팁이야. 취하 고등학교.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 이때 취화라는 학교 이름이 뭐냐? 취화. 뜻이. 취자는 맨날 취하니까 잘 알지 않으시나요? 술 취하는 것밖에 몰라서 저는. 취하선도 있잖아요. 취하선. 술 취하다의 취인가? 비취할 때 취자입니다. 비취색. 네, 비취할 때 취자고, 그러니까 옥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비취라는 뜻이지만, 파랗다는 뜻으로 쓰이죠. 비취가 파라니까. 그 다음에 화는 중국을 나타내는 중화라고 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파란 중국이에요. 직역하면. 파란 중국. 블루 차이나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블루 차이나. 좀 우울한 블루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루 차이나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시 대만을 이제 장악했던 국민당의 상징색이 이제 블루거든요. 예, 파란색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이제 대응해서 중국은 레드,
빨간색과 레드 중국 이렇게. 그래서 남북 맞아요. 똑같아요. 중국 대륙의 이제 국기는 오성홍기라 그래서 빨간색. 원래 중국 인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빨간색을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산당이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대만에서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게 됐고 공산당은 오성홍기라 해서 빨간색 깃발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손문이 대만 중화민국을 위해서 청천백일기라고 하는 깃발을 디자인을 하죠. 이때 청천백일기라는 게 사실 이것도 바탕은 빨강이에요. 근데 이 바탕 빨강색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귀퉁이에 있는 왼쪽 위쪽 귀퉁이에 있는 그 디자인에 더 많이 주목을 하죠.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 바탕이 있고요. 해가 하얀 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가 무슨 색입니까? 태양이 빨강, 노랑.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무슨 색이냐 그러면 한 번도 통일감 있게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전 노랑이라고 붉은 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황금빛 해라고 하기도 하고 누런 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노을이 누렇다. 그렇죠. 뭐 빨갛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하거든요. 한국 우리 사람들은. 둘도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럼 이제 여기 중국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무슨 색입니까? 해. 하얀색입니다. 눈치채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중국 대륙 사람들은 해는 언제나 붉은 해예요. 붉은 해. 네, 붉은 해입니다. 홍을 중국인이 아니었나 봐요. 홍을 홍 빨갛다. 알겠다. 해는 언제나 홍이야. 홍. 해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색깔을 넣는다 그러면 홍이야. 대만 사람들은 해는 언제나 하얘요. 희한하다. 백일. 백일. 그리고 청천백일기예요. 해에 대한 색깔의 관념이 대륙하고 대만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확연하게 나눠지고 대만에선 절대로 홍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륙에선 절대로 백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간첩이고 그것만. 네. 그래서 적입니다. 적? 영화 속에서 나오죠. 간첩을 신고하는 것은 뭐 네. 人人有责. 간첩을 신고해라. 네. 옛날 우리나라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해를 나타내는 색깔 자체도 대륙과 대만이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대만의 지금 국기는 청천백일기인데 그래서 이때 청이라고 하는 것은 파랗다는 말은 대만 국민당을 상징하는 대만의 집권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화라는 말이 할 때 취가 청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파랗다, 블루. 그래서 블루 차이나. 그러면 대만 국민당이 집권하는 국민당의 중국.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이름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보충하자면 그 영화 초반부에도 이제 국기를 개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대만 국기가 있는데 그땐 빨간 바탕에 이제 청천백일이 이제 왼쪽 바탕에. 모퉁이에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정확히 이제 느려서 표현하면 청천백일 만지홍기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빨갛다라는 기고요. 대신에 청천백일기는 국민당의 당기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 안에 국민당의 당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신해혁명을 성공시킨 순원이라는 사람이 뭐 삼민주의도 제창하고 굉장히 민주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이 사람도 약간 독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헌정이라든지 훈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초반에는 이당 치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약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제 이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만 국기는 국기 안에 국민당의 당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좀 특수한 형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국민당의 그 국기 청천백일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청천백일 만지홍기 그 이제 줄여서 우리가 그냥 청천백일기라고 부르는데 이 청천백일기를 개양하는 그 의식이 세레머니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쯔위가
한번 요거 흔들었다가 이걸 흔들었었군요. 엄청난 흔들었던 게 상황에 또 몰렸는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네. 그러나 나는 그때 이거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자영업이 얘기한 대로 순원이 디자인했단 말이야. 순원이. 그러면 대륙 중국도 순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자기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 디자인했잖아요. 그러면 92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92 컨센서스 대륙하고 대만 사이에 92년도에 양쪽의 지도자가 만나서 전 세계 중국은 하나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중국이 어떤 중국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자. 그걸 이제 일중각표라고 하죠. 그 중국이 뭔지는 각자 판단하자.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그 중국은 우리다라고 하는 거고 대만은 대만 입장에서 우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떤 갈등을 유보하고 봉합시킨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대만의 민진당 집권 세력인 차이잉원 총통은 이거를 거론을 안 해. 이걸 하는 순간 대륙 쪽으로 이게 넘어간다. 그 뭡니까 힘의 균형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서 이제 대륙이 차이잉원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륙 입장에서는 대만을 이렇게 통일시켜서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쯤까지 데리고 왔어. 92 공식으로. 저왈 공식 92 컨센서스로 여기까지 데려왔어. 근데 차이잉원이 여기서부터 한 10발짝으로 뒤로 물러나 버린 거야. 이것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륙 입장에서는 대만이 지금 차이잉원 정부가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저왈 공식 92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를 대륙이 참 기지를 발휘해서 잘했는데 그러면 청천백일기도 어쨌든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것이 뭐 구민주주의 혁명이든 뭐든 간에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물론 부릅니다만 그때부터 신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됐던 순원이 디자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륙 입장에서도 이것은 역사적인 깃발이야. 역사 속에서 어쨌든 역할을 했던 깃발이야.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존재하는 깃발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런 92 공식 이런 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대륙 입장에서 너그럽게 좀 그거는 청천백일기는 역사 속에 우리가 한번 썼던 깃발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깃발을 흔들었구나 쟤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아량이 없죠. 나는 좀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길 바란 거지. 아니 뭐라고 해석하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쯔위가 그것 좀 흔든 걸 가지고 손문이 일으킨 신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을 나타내는 깃발을 흔든 건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일중각표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란 걸 각자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는 그거를 사회주의 중국으로 해석하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그냥 국민당 정부에서는 그걸 중화민국 순원이 이제 건국한 중화민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대만의 정당을 보면 이 92 공식이라든지 컨센서스라든지 이 지지하는 입장이 확연하게 이제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민진당은 이제 약간 대만 독립론을 이제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그러한 정파거든요. 근데 그 정당의 정당명을 보면요. 국민당은 뭡니까? 중국 국민당입니다. 근데 민진당은 중국 민진당이 아닙니다. 대만 민진당이에요. 그리고 당기를 보면요. 당기가 어떤 겁니까? 대만 지도잖아요. 민진당의 당기가. 대만의 영역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녹색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국민당은 무슨 색이라 그랬죠? 파란색. 민진당은 초록색. 그래서 대만은 늘 파랑과 녹색의 대립입니다. 파란색을 중국어로 란서라고 하고 녹색을 중국어로 류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란류 간의 마오툰 갈등과 경쟁이 늘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국기 개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취하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취하 중학교를 배경으로 62년에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산당 국공 이렇게 갈등이 심해진 시대에 이 중학교에서
불온서적으로 이제 명명해서 금서가 된 독서를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비밀 결사 독서 모임을 했던 2명의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발각되면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를 다룬 영화 반교에서 중요한 시대적인 상징, 이 중학교라는 건물과 국기 개양 장면이 왜 자꾸 나오고 또 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탄압하는 그 주체와 상징은 누구인지를 방금까지 들으신 거죠, 이제. 이제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문에도 못 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아직 국내 개봉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실 아직은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게임이 출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2부에 가서 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원작 이야기로 넘어가면서요. 자, 저희는 1부를 이렇게 뜨겁게 시작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목사님의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들을 못 가셔가지고 네, 모두 다 천정을 하겠어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아유, 근데 뒤에 네,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예. 살 지켜보더라고.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네, 많은 이제 집회를 좀 금지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들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건강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기소개 갑자기 힘이 자기소개 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업입니다. 요즘 경제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건물주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사입니다. 네, 더 반갑습니다. 신여성입니다. 지금 방금 그 자영업 마이크에 약간 잡음이 섞이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걸 좀 써보십시오. 원래 좀 잡스럽지 않아요? 네, 오늘 머리도 산만해요. 산만해. 자병업 아니야? 자병업. 이것저것 잡스러운. 자영업이 진짜 큰일이다. 임대료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네요. 어떻게 버텨? 자영업 임대료 내려달라고 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시라고 얘기 좀. 세상에 이걸 얼마를 내려줘야 돼? 아니 내려주는 건 난 찬성은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왜냐하면 이건 경제라는 건 돈이 돌아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주들도 사실은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 건물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산 거거든. 그럼 이자를 이걸 또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물리고 물렸지. 건물주도 파산할 수 있어. 이게 오래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건 어느 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 이게 그쵸. 흐름이야, 흐름. 그래서 쭉 돌고 도는 거야. 왠지 갑자기 건물주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입장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건물주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 그렇죠. 계산을 해야죠. 일단 서로 다 같이 힘든 거죠.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기간도 그러니까 이걸 나는 언제까지 무슨 갈 얘기냐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어떤 대결 구도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럼요.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선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유 누가 또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괜히 나가면 그런 거 아니 아니고 괜히 나가면 그럴 수 자극받으시는 있어. 것 같아요. 저는 건물은커녕 뭐 집도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조은슈 감독의 중국 이름이 뭐였죠? 쉬한창. 네, 이 감독이
아니 근데 이름도 굉장히 정치적이네요. 약간 한창. 한창? 그건 이제 뭐 아버지가 지었겠지. 한창인데? 한나라가 강해라 이런 뜻이니까. 한이 이제 중국을 좀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통 한족. 아버지가 한족이신가? 그럴 가능성이 그죠.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일 수 있어. 네. 존슈 감독의 반교, 디텐션으로 일부 했었고요. 이 영화의 워낙 배경이 실제 대만의 역사 속에 있는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취해졌었던 뭐 금서 정책이라든지 탄압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 이제 영화가 굉장히 웰메이드하죠, 그죠? 되게 재밌어요. 젊은 감독이라 굉장히 좀 긴박감, 서스펜스 이런 게 강렬한데 이게 원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원작이 있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원작은 게임입니다. 보통의 소설? 경우는 이제 뭐 소설이 순서가... 영화화되거나 TV 드라마화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이 2017년에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이제 그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죠. 그게 출시되고 2019년에 영화로 이제 제작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영화가 모바일 게임인가요?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이죠. 똑같은 이름으로. 네, 똑같은 이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진짜? 게임 원작을 우리가 영화한 건 처음이네 정말. 그렇죠. 게임을 영화화한 건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뭐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한 프로그램 중에. 네네네. 네. 게임을 영화화한 건 좀 있죠, 그래도. 뭘 얘기? 영화 중에 게임이 원작인 게 좀 있다. 네. 그래요? 이 게임이 최초 발매된 거는요, 2017년 1월 13일입니다. 대만의 레드캔들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발매를 했고요. 대만 전역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화화가 진행되고, 이제 곧 TV 드라마화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OSMU. 완전히. 완전체네. 좋은 케이스네요. 게임이 진짜 대박이네요. 시나리오가 워낙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죠?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근데 이것은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보다는 OSMU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기는 하죠. 트랜스미디어.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레드 캔들 게임스 딱 이렇게 박혀서 눈에 띄긴 했어요. 네. 레드 캔들? 레드 캔들.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게임 회사고요. 이 반교 디텐션은 일종의 호러 게임입니다. 호러 게임이고, 그리고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50년대 60년대 국민당 통치 하에 그 대만의 백색 테러 시기를 이제 주제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 최초 발매일을 한번 이제 그 상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2017년 1월 13일 발매됐는데 2017년은 일단 대만에서 계엄령이 해제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에 장진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제스의 아들이죠. 당시 이제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진고에 의해서 계엄령이 해제되는데 이게 3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1월 13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계엄령을 해제한 장본인인 장진고가 타계한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만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은 이제 계속 뭐 원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오다가 명나라 때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청나라한테 망하면서 명나라의 유민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첫 그 중국 대륙 사람들의 대만 행위예요. 사실은 대만은 지리적으로 보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폴리네시안 문화에 훨씬 가까워요. 해양 문화인데다가 또 원주민들은 다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외모나 이런 것들도 다 그쪽 사람들을 많이 닮았고 언어도 원주민족들의 언어도 보면 이 동남아시아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 땅이고 하니까 원주민들만 살던 동네였는데 여기에 명나라의 그 유민들을 이끌고 정성공이 내려오면서 중국 대륙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청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인 거지. 예,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이 대만 섬을 발견을 하고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들어오고요. 스페인도 들어오고요.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국민당이 1949년에 공산당한테 지면서 대륙에서 국공내전에서 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죠. 대만이. 그래서 이미 이제 국민당은 패할 거를 염두에 두고 1947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군대들을 여기로 주둔시켜요. 45년 이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이후에 일본한테 이제 1896년도에 우리나라처럼 식민지가 되거든요. 대만도. 네. 청나라하고의 그 합의에 따라서 그래서 1896년부터 50년 가까이 50년 동안 식민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로 물러간 땅에 국민당군이 이제 들어오죠. 45년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49년에 대만 국민당 군대가 이제 뭐 전격적인 철수를 여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계엄령이에요, 그냥. 응? 그때부터 그냥 계엄령이야. 왜냐하면 국민당 입장에서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계엄령이 87년도에 해제됐으니까 네. 38년 동안 네. 이어진 거. 49년부터 네. 따지면 그죠? 네, 49년부터 맞습니다. 따지면 38년 동안 계엄령이 이 계엄의 일상화. 계엄의 일상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대만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장개석 정부가 기여했지만 그런 독재 정권의 경제 부흥 모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독재 개발. 독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인간이 가져야 할 인권, 정치적 민주화, 인권의 문제,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통제가 많이 돼 있었고요. 또 정권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그냥 제거하는, 숙청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이 영화는 196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벌한 시기야. 그러네요. 대만에서. 진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네. 무시무시할 정도로 백색 공포라 그래요. 백색 공포.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화이트 테러. 백색 공포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62년도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1979년도에 장개석이 죽고 나서 장경국이 막 이제 집권했을 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미려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려도 사건, 메일리다오 사건. 메일리다오는 중국말로 하면 이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자체가 아름다운 섬이니까 미려도 메일리다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잡지 이름이거든요. 잡지 이름인데 이 잡지가 1979년 12월에 창간을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기념해서 창간을 하는데 이 창간일을 기념해가지고 당시 밤에 야간에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해요. 근데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야간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해.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판에 무슨 시위를 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변호사들, 뭐 잡지 창간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반정부 비판적 지식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까오숑에서 대만 제2의 도시 저 남부 지역 끝에 있는 고웅 까오숑이라는 도시에서 야간 집회 시위를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헌병들을 보내서 이 시위를 철저하게 해산시키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또 투옥되고 감금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려도 사건이 대만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때 미려도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성한 정당이 바로 민진당이에요. 네. 민진당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초록색.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집권당. 네. 민진당의 그 지난번 총통이었던 천수이 비엔이나 또 민진당에서 활약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이 사건의 그렇죠.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이 미려도 사건은 대만 역사에서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룹니다. 네.
미려도 사건의 그 미려도 필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변호한 사람이 이 첸 수이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완전히 이제 핫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갔네. 리덩후에 이어서 첫 번째로 민진당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러한 대통령으로 이제 총통으로 되기도 하죠.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우리하고 좀 비슷한. 백색 테러라는 표현이 50년대 60년대 계엄령 하에서 이제 자행된 국민당의 그러한 그러한 그 정책들을 백색 테러라고 하는데 이 기원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프랑스. 무슨 일이 있었죠?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혁명이 곧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데 1795년에 이르러서는 그 왕당파가 다시 이제 뭔가 집권을 시도하면서 그 혁명파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러한 진압, 유혈 진압 같은 걸 단행하죠. 보복 조치들을. 근데 이 프랑스 왕권을 상징하는 게 하얀색 백합화입니다. 백합. 예, 흰 백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게 백색 테러가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혁명파에 대한 진압에서 기원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저희는 그 영화 반교의 오리지널 콘텐츠 게임 반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대만 현대사의 비극적인 경험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이른바 이제 다크 콘텐츠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다크 투어리즘 거기서 그런 것처럼 다크 콘텐츠 블루는 안 됩니다. 블루는 거는 이제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고요. 다크 DARK CO 다크 콘텐츠. 어때? 이름 괜찮지 않아? 네, 다크 콘텐츠. 이런 역사의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콘텐츠화하는 작업. 괜찮네요. 다크 콘텐츠라고 난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쓰세요. 꼭 쓰세요.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다크 콘텐츠. 네, 다크 콘텐츠. 역사적. 저는 그게 좀 신기했던 게 확실히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문법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영화, 다큐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 대작으로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취향이 강하게 들어가고 재현이나 이런 방식이 매니아 그룹 그걸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처음부터 타겟이 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다크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5.18 광주 광주 생각났어요. 광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화려한 휴가, 꽃잎, 뭐 최근에 1987 택시 운전사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다크 콘텐츠들이 있죠. 또 다크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네, 맞아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작품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진지합니다. 대단히 진지한 자세로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들이 일단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18을 게임으로 만든다. 이러면 감히 아마 난리 날 걸. 어디서 이게 이 게임으로 게임을 가지고 5.18을 만들어? 게임으로 5.18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아직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광주를 다른 트로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로트는 좀 진중하게 부르면 됐잖아요. 네. 게임이란 말에 대한 선입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비판적이고 맞아. 가벼운 것이고 역사나 이런 것들은 소재로 할 수 없고 그러나 요즘에 게임도 보면요. 상당히 진지한 게임들이 많아요. 네. 또 어떤 사회적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게임들도 있고요. 마이너한 게임들도 그쵸. 있고요. 그죠? 독립 게임들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꼭 누구를 이렇게 때리고 뭐 부수고 뭐 이러는 것들만은 아니다. 게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좀 저는 좀 바뀔 수 있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젊은 사람들이 만든 6명이 만들었고
그렇게 묻혀버릴 것 같은 대만의 역사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 산업이 엄청나다더니 이 게임 매니아들이 게임 창작자로 엄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대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게임의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이걸로 스토리를 만들고 직접 창작하는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이 게임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네네,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 그 구글 할 수 있죠. 앱스토어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영화는 조금 많이 무서운데 이 호러 장르가 호러잖아요. 그래서 여고괴담보다 좀 강도가 셉니다. 그죠? 게임도 무섭습니다. 근데 게임은 무섭습니다. 그림이니까 좀 근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게임을 이제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리뷰로 지금 여러 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리 보면 좀 덜 무섭겠죠? 저는 이 영화 무서워서 미리 봤습니다. 유튜버로. 저도 너무 무서워서. 전 영화를 유튜브에 있어요? 네, 유튜브에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리뷰로. 네, 유튜버들이 게임을 직접 하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교과서로도 괜찮은 게 역사적인 교훈을 디지털 미디어로 창작해서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도 되지만 역사를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으로 만든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택시 운전사 이런 거는 과거를 회상하듯이 보게 되잖아요. 그냥 흘러갔지, 지나갔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게임은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끝나고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지금 누구였을까라는 현재화가 가능하잖아요. 선택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게임에서. 단순히 그 체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맞이하고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더 역사를 체험하고 더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타임랩스 좋아하잖아요. 시간 과거 현재 오가는 거. 근데 이 게임 장르가 타임랩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타임슬립. 잘 만들었네. 네, 촬영할 땐 타임랩스라고. 타임랩스라고도 하잖아요. 네, 촬영을 할 때는. 네네네.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타임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사실 그렇죠. 영화도 과거와 현재가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리얼리즘이지만 현실주의적으로 가장 대만의 어두운 시대의 그 현대사라는 소재를 가져오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걸 단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만의 어두웠던 과거를 그린 영화 중에 비정성시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네. 비정성시 영화는 과거 회고담이죠. 그래서 그죠. 그 현실주의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그 시대의 역사를 잠잠하게 담담하게 풀어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이 영화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장르의 탄생이라고 보는데 그 대만의 이 영화 소개에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역사 스릴러물 뭐 이렇게 이제 장르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아까 뭐 일부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고괴담 같은 학원 스릴러물이 있잖아요. 학원 공포물. 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학원 공포물의 성격도 있으면서 역사적인 문제도 다루면서 하기 때문에 리얼리즘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얼리즘 플러스 판타스틱한 것들을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시간의 진행과 과거의 회상이 막 뒤섞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게임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다, 이 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장르의 변형을 부득이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게임을 하고 싶네. 영화는 어쨌든 어떤 장르의 스펙타클이 있어도 감독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이미지 순서도 그렇고. 근데 게임은 일단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내가 선택하는 방향과 어떤 사건으로 휘말리기 때문에 내가 그 게임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로맨스에 더 밀착할 수도 있고 인간사에 굉장히 집중해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좀 정말 다양한 해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게임이지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스토리 두잉인 거죠.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장르로 전이 된다는 거죠. 이 레드 캔들 게임즈에서 최근에 그 게임을 한 부 더 내놨습니다. 이게 2017년에 두 번째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환원. 한원? 게임 이름이 환원이라는 건데 2019년 2월 19일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계엄령 시기보다 20년 후인 1980년대에 테마는 이제 종교로 설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토속 신앙이라든지 토착 신앙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가족 3명이 이제 낡은 아파트로 가서 뭐 종교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네. 중단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죠. 환원이란 게임. 환원. 네. 반교 환원. 네. 너무 기대되네요. 저희는 이제 영화 존슈 감독의 제가 중국어 발음이 좀 약해가지고 존슈 감독의 2019년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영화제 개봉했던 반교 디텐션 두 번째 시간 영화의 원작 오리지널 컨텐츠 게임 반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사실은 영화도 웰메이드지만 게임이 워낙 웰메이드고 혹시 스토리 있으시면은 이 게임 해보신 다음에 게임 스토리 장르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킬링 컨텐츠 투비와 나투비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눈물이 플러스!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종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저희는 존슈 감독의 그 반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할까요 말까요? 꿈꿈입니다. 자영업입니다. 책사입니다. 네, 신여성입니다. 3부는 저희의 킬러 콘텐츠 신여성이라 그래요. 그게 더 웃겨. 신여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 꿈꾸미 조심하세요. 신여성 복수합니다. 네네, 난 조심하십시오. 발음은 좋지 않냐? 또 왜? 꿈을 꾸지 마시라는. 그 3부는 투비와 나투비로 진행이 되죠. 영화 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거나 살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캐릭터 장면 사건들을 좀 다뤄보는 건데요. 오늘 또 누가 준비하셨는지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투비를 먼저. 오. 네. 이 영화에서 이 사람 빼면 뭐 없죠.
有利己主义的欲求，但也有着爱他主义的欲求。魏总理，你还记得这本书吗？苦闷的象征。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야만성과 악마 같은 본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성함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는 이기심도 있지만 동시에 이타심도 가지고 있지. 라는 내용이 주요죠. 이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비밀 독서회를 운영했던 교사가 이제 탄로나면서 고문 받고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제 옥중에서 만난 제자에게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너는 살아남아라. 그래서 살아남아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겪은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문구가 나왔던 고민의 상징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장 선생님이죠. 정확한 이름이 좀 긴데 장 선생님인데 장 선생님을 하죠.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죠. 풋풋하죠. 예. 네, 되게 너무 풋풋하고 잘생겼죠. 인상 자체가 약간 백석하고 좀 닮은 인상이요. 그러네요. 네, 되게 좀 모던한 신여성이 좋아하는 모던한 스타일이고 신여성 취향이에요. 네, 헐렁한 양복 바지에 셔츠를 입고 동그란 안경을 쓴 동그란 철퇴 안경을 쓰시고 그럼요. 머리가 좀 부풀어 오른 선생님. 그래서 비 맞은 제자의 셔츠도 다려주고 그다음에 설레는 마음을 전달할 때 하얀색 그 사슴 목걸이도 주고 뭐 이런 정말 여리지만 자유를 갈망했던 청년이죠. 사실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런 권력 간의 다툼이 심하고 감시 통제 막 이런 게 험악한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니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네. 키딩처럼 이제 알아야 될 것들. 정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인문학 대중서들이잖아요. 이 영화에서 선생님들이 뽑아놓은 목록들은 그런데 그런 걸 다 탄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인형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불꽃같이 살다간 청년 장 선생님을 저는 투비로 가져왔고 살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고 선생님이 그렇게 너는 꼭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살아서 기억을 해야 돼. 왜?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라는 그 기억이라는 말이 오래 남았고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제자가 살아남아서 선생님이 전해라, 알려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잘 실행해서 영화가 마무리에 가는 것이 좀 뿌듯했어요. 저도 그 문기는 적어놓긴 했었는데. 네, 와닿. 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글귀였는데요. 저도 그 고민의 상징이란 책에 대해서 좀 책사님이 소개해줄 수 없나요? 난 좀 제가 아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의 상징이 뭘까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죠. 저자는 쿠라야가와 하쿠손인데 한 1910년도에 이 책을 썼고요. 일본에서 이제 약간 의식이 있는 문명 비평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번역된 책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없구나. 네. 근데 지금 이 반교에서는 루신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고민의 네. 상징이라는 네.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속에 나올 수 있었고요. 네. 우리한테는 이제 이게 번역되지 않아서 아쉽다. 예. 이렇게 근데 좋은 그 책이. 역사가 네.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게 근대 일본의 연애관이란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에 나온 거죠. 다른 책에 나와 네네네. 있죠. 그 사람의 다른 책. 그 사람의 다른 책. 연애관. 글쎄. 너무 슬프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고문의象征이라고 루신이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좋겠네요. 와닿았을 것 명저로 같아. 이제 추앙받
있기도 했었는데 루슌이 아시다시피 일본 유학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서 의학을 배우다가 의술로는 중국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단을 안고 중국에 다시 들어와서 문학으로 전향한 그러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에서 언급됐던 순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원래는 의사였는데 의술 가지고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직업혁명가로서의 길을 걸은 그러한 경우죠. 예. 루슌이 번역도 많이 했어요. 네네네. 루슌의 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한때 인기가 엄청났었죠. 제 기억으로는 수교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심조심 아름아름 읽었는데 90년대 초중반에 루슌의 글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의 상징이었습니다. 꼼꼼이의 음향 협조 감사드리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찌라시가 안 되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음향도 그러니까 역할을 좀 늘려가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다재다능하다. 자, 그러면 이번엔 누가? 책사님이 한번 아주 멘트가 그냥 아니 나는 장 선생님이 나와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통하는군요. 네. 저는 장 선생님 말고 또 투비로 그렇죠. 인 선생님. 네. 독서회를 같이 이끌었던 같이 활약을 했던 이제 여성의 교장의 딸로 나오지만 교장의 딸로 나와요.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안 나오나요? 드러나진 않고요. 게임에서였나 좀 이제 섞여 있나 봐요. 제가.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이게 영화랑 좀 다른 게 좀 몇 가지가 있네. 제가 1차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먼저 봤어요. 게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보고 리뷰를 보고 영화를 봤더니 섞여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 듣군요. 그러니까 교장의 딸로 나오는데 의식 있는 선생님의 딸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투비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여주인공이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인 선생님이 장 선생님한테 이 여주인공에 대한 갑자기 이름이 뭐지? 여주인공? 팡레이시. 팡레이죠. 어려워 우리한테. 여기서 여주인공은 이제 게임 속 캐릭터이면 주인공이면서 그 여학생인데 이 남자 선생님 장 선생님을 좋아했던. 좋아했던. 예. 근데 그거를 둘의 관계를 먼 발치에서 듣고 오해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그게 오해인 거거든요. 오해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약간 동지애라고 그쵸. 인 선생님은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독서회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 여학생을 할 거냐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냥 정말 동지애로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못 밖에서 이제 듣다가 오해를 했다는 거. 그래서 뭔가 풀어질 사이도 없이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죽게 된 과정에서 인 선생님도 안타깝죠. 여기서 인 선생님에 대한 이 여학생의 질투심이 그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그 자기 엄마가 이제 그려지면서 같이 나오잖아요. 엄마는 맨날 집에서 주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잡혀갈 때 엄마가 내가 뭐라고 빌었는 줄 아니 하면서 저 남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 당시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폭력. 이 아버지가 이제 그걸 상징한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이마가 늘 이렇게 닫혀 있어요. 맞아가지고 다친 것처럼 멍들어 있어요. 그렇죠. 피멍이 들어있죠. 분명히 아버지가 뭘 잘못해놓고 때린 거야 엄마를 폭력을 맞아. 이게 그래서 엄마는 이제 폭력당하는 국민의 모습,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폭력적인 권력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 그런 집에서 컸던 그 여학생에게 엄청난 의지가 됐던 그 백석 닮은 장 선생님. 이 백석 닮은 장 선생님의 희망이었는데 얼핏 우연히 두 선생님이랑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저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질투심으로 얘기가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질투심이 화해서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져서. 그런데 이제 이 권력에도 층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잡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더 큰 권력에 의지해가지고 사실은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밀고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밀고자의 피가 어머니에서 딸로 똑같이 가잖아요. 유전되는 거예요. 맞아. 둘 다 같은 밀고자예요. 밀고자잖아. 같은 밀고자. 둘 다 밀고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딸로 이어지는 이 밀고의 유전자가 이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암울하죠. 밀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발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은요 보통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거 보면 고발은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해요. 내가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라고 이만한 엄청나게 큰 플랜카드를 판때기를 가져가서 막 이렇게 검찰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고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 사회에서는. 근데 누군가를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거기에 권력 관계가 엄청나게 개입돼 있다는 거죠. 권력 관계가 밝은 대낮에 태양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태양 아래서 권력 관계가 움직인다면 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뭔가를 고발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있거나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는 내부 고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몰래 하는 거지, 몰래.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밀고지, 사실은. 밀고지. 내가 개인이 희생당할 것 같은데 내가 개인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밀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밀고하는 한 개인은 떳떳하게 고발하는 개인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자기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상처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의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밀고가 결국은 대만 사회를 이런 방식으로 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아버지도 끌려갔는데 막 엄마는 저러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잠깐의 그 밀고 하나로 때문에 피바다가 파국이 되는 거지. 완전 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의 그 마디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악마 같은 점도 있지만 야만성과 저도 그래서 그 이타심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인 선생님이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으로 나오죠. 예. 막 그거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되게 그 학생들한테 지하에서 타고르의 시를 또 읽어줘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타고르의 시도 또 이제 이렇게 좋아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파리가 사랑을 품으면 꽃으로 변한다. 꽃은 존경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땅속에 뿌리는 나뭇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 것에 어떤 답례도 원하지 않는다. 네. 좋은 타고르의 시로 멋진 학생들한테 더 전해주죠. 예. 타고르 멋있었어요. 네네. 타고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 받아주세요. 드라나트 타고르. 발음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풀네임이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입니다. 네, 어렵네. 처음 들어봐요. 타고르만 합시다. 동방의 타고르만 합시다. 동방의 동방의 등불로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동양인이고요. 인도에서는 시성. 그러니까 성스러울 성자, 시성이라 일컬어지는 시인이자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시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여담으로 좀 이 시성과 관련된 중국의 좀 스토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두보? 벌써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예전에 당시 얘기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국에도 이제 시성으로 통하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이미 말씀하셔서 꺾였어요. 어떻게? 이미 말씀하셔서 편집해. 그걸 이제 가둬. 당시를 한 1,500여 편 정도. 디텐션이야. 녹음 후.
오늘 산만해. 산만합니다. 네, 두보라는 시인이 중국에선 시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오, 준비한 게 또. 근데 이럴까봐? 시성 외에도 사실 우리 동양 문학의 동양 고전 시가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서 사실 당시하면 떠오른 시인이 두보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한국인한테 있어서 누구죠? 이태백이죠. 이백이죠. 장주사. 어떻게 찍었는데 두보가 시송이면 이백은 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죠. 이백은 뭡니까? 시 아버지. 시선. 네, 그렇습니다. 시선입니다. 100점 100점. 그 신선할 때 선자. 그러니까 시의 신이라는 얘기죠. 시선 200, 시성 두보. 근데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시귀가 있습니다. 귀는 뭡니까? 뭐야? 이하. 귀신귀야? 척척 박사십니다. 중국어 능력 시험 보셨나요? 그런 거 나와요? 귀신귀자입니다. 귀신귀. 네, 시귀는 역시 당나라 시인인 이하 시인이고요. 그리고 잘 몰랐는데. 처음 들어봐요. 시불이 있습니다. 시불. 불상의 불이에요, 그거? 부처불자. 부처불. 네네. 왕유, 왕웨이. 왕유. 시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시신이 있습니다. 시신.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선이랑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시신입니다. 시신은 누굽니까? 소식입니다. 네, 근데요. 소식 하면 또 얘기할 게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하고 뒤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별게 다 나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 별게 맞아요. 네. 거기 뒤풀이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 혹시 동파육이라는 음식 기억하시나요? 동파육. 네. 이 소식의 동파육을 만든 소동파가 이 소식입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예. 동파육을 만든. 그러니까 동파가 소식의 호입니다. 예, 동파거사.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 뭐 메뉴를 많이 가져오네요. 오늘. 아니 별거 아니네. 자영업이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나 봐. 엄청 빨리 디텐션에서 소식까지 나왔어. 임대료를 내려주세요. 시선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하여튼 시시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시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할 때 맞자. 이 사람은 백거이. 백거이. 근데 왜 마야? 마귀의 마야?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시에 미쳤겠죠. 그냥. 근데 이름 붙이기도 너무 많다.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클래식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시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만 놔도. 그러니까 시선과 시성은 굉장히 다른 거야. 시선은 여기도 할 일이 없어. 안 끝나. 신선이란 말이야. 신선. 이건 도가적 사상을 체현하는 사람이에요. 이백은. 그래서 이백의 시는 막 그냥 일필휘주로 그냥 거침이 없어. 판타지야, 판타지. 예? 판타스틱해요. 두보는 이백은 그 양귀비 앞에 가서도 막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부리고 막 그러다가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두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막 시를 쓰는데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이게 맞나 또 고치고 막 이렇게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선은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그 재주를 시성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선은 굉장히 자유주의자고 타고난 천재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고 시성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야.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선과 시성의 결합이 이 디텐션. 반교라는 영화의 리얼리즘과 판타지의 결합과도 같은 것이지. 멋지네. 야, 내가 겨우 돌려놨다. 다시 반교로 갔다. 다시 한번 시에게 가만. 내가 겨우 돌려놨다. 투비와 나투비가 아직 두 사람밖에 안 한 거죠. 네, 지금 장 선생님과 이 선생님 나오셨고요. 이 선생님까지만. 그래서 내가 놓쳤는데. 네네. 잘했어. 뭐 또 있어요? 뭐 있어? 없습니다 이제. 그래. 그래서 겨우 디텐션으로 돌아오면 나는 나투비 하겠습니다. 나투비. 나투비가 있었나? 나는 백교관. 바이교관. 바이. 그 당시에는 학교에 교관이 다 있었던 거야. 우리 때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교련 과목이 있었지. 그쵸. 그래서 교련 나이가 과목이나 나온다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좀.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자체가 공포였어 그냥. 70년대, 80년대. 그죠? 70년대. 그죠? 80년대. 학교 가는 게 공포여서 오늘은 또 몇 교시에 맞을까?
그러면서 갔어요. 많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맞았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옛날에는 교사들이 학생을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죠. 그랬는데 교사가 엄청난 권력자였어.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대만은 교사도 권력자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는 거야. 거기에 교관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그죠? 교사도 심지어 때리면 때릴 수 있어. 이 사람은 잡아갈 수도 있어. 교사를. 이런 권력자로서의 대리인. 근데 이 교관도 사실은 권력의 최종 끝판왕은 아니지. 더 높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층계, 권력의 피라미드 속에서 모두 다 중간에 위치했던 이 권력의 하수인이자 대리인들이 최고 정점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착각한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말 그대로 악마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믿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옛날에 있죠. 보면 네. 이근한이라든지 그죠? 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자기 신념한테는 너무나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잘못된 거지. 잘못 세뇌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이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나투비 백교관 하겠습니다. 백교관. 고문기술자 이근한에게 성고문을 당했던 그쵸? 그 권인숙 씨가 백교관. 이번에 이제 총선에 비례 대표로 이제 비례 후보로 네, 추천됐죠. 시민 후보로. 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더 많이 열려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백교관에 이어서 또 나투비인가요? 저는 특정한 인물은 아니고요. 예, 두 사람의 관계를 투비하고 싶기도 하고 나투비하고 하기도 싶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웨이중팅과 팡레이신의 관계입니다. 선배와 후배. 그렇죠. 주인공들. 네, 주인공 두 명의 관계죠. 사실 그 팡레이신이 그 웨이중팅이 팡레이신한테 그 책을 넘겨줬잖아요. 애모 때문에, 애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 그런 거고. 애모라는 단어 쓰니까 이제 짝사랑. 짝사랑. 네, 좋은 우리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팡 네, 선배는 알겠습니다. 장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짝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누출하지 말아야 할 기밀급 문서를 넘긴 셈이잖아요. 그리고 그 팡레이 씨는 그 남학생이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책을 그치. 얻어낸 거고, 그리고 부자 나쁘네. 그걸 밀고 했죠. 이런 그쵸. 점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나투비 하고 나투비. 싶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팡레이 신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이제 죄행을 뉘우치면서 죽자 살자 이 웨이중팅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웨이중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로 이렇게 되는데, 그 탈출시키면서 학교 밖으로 탈출시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넌 살아남아 이걸 기억해줘야 돼. 你的责任是活下来记住这里的事. 넌 살아남아서 이곳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울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 모두, 또 그 사람은 그 웨이중팅은 또 나름대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걸 이제 뭐 영화에선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대중화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백색 테러의 역사를 사람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쵸.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투비했다가 나투비했다가 투비하고 싶은. 예. 감독이 꼭 그렇습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가 재밌어지려면 사실은 이 팡레이신 같은 캐릭터를 잘 설정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개인의 이익과 그러니까 소아와 대아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갈등하는 인물,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물, 난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인물, 햄릿형이죠. 햄릿형. 이런 캐릭터를 잘 만들어내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죠. 몰입도 되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 영화는 게임에서는 새드 엔딩인데 영화는 사실 새드라고만 할 수 없죠. 영화에서는 사실은 좀 따뜻하게 그 화해라고 할까요? 과거와의 화해.
역사와의 어떤 대면 이런 것들로 영화를 마무리하는 게 이 감독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호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역사라는 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되고 현재화시킬 필요가 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되게 감독의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드라마로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럼 저희는 3부 투비와 나투비를 여기서 마치고요. 4부 영화와 게임과 엄청난 스토리 대만의 어떤 역사가 있어서 특별히 4부 편성이 됐습니다. 4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네, 봄을 닮은 여자, 봄 같은 여자, 신여성입니다. 이런 제 얘기라. 아유, 왜 이러세요? 흔들리는 봄. 바람 같은 남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바람 같은 남자 꿈꿈입니다. 술 같은 남자. 이런 똑같이 저도 하나 하고 싶네. 생각해 주십시오. 술 같은 남자하고 꿈꿈이하고 합하면은 죽구임이가 되나? 쭈꾸미로 하시죠. 쭈꾸미. 아우 이상하게 막 가는 거. 뭐 하나 해달랍니다. 책사님 조미료. 뭐 없지? 저도 하나 해주십시오. 뭐 내 것도 못하는데. 그냥 자영업입니다. 그냥 책사입니다. 네. 아무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영화 반교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편성 4부째 방송 녹화 중입니다. 대단해요. 이 영화가 그만큼 볼만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측면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뭐 사실은 무슨 학술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하지는 못했지만 1, 2, 3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젠다를 그쵸. 던졌어요. 이 영화에 관한. 그죠? 다크하게. 네. 다크 경단. 다크하게. 뭐 장르 얘기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캐릭터 얘기도 했고요. 대만 역사 얘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시성도 기억하시죠? 시선과 시성. 심화. 많다. 할 말을 할 말 한. 계속 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아젠다를 우리가 던졌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한 맞아요. 그런 영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밤에는 보지 마십시오. 에이. 못 봐요. 무섭습니다. 못 봐요. 상당히 못 봐요. 무섭습니다. 근데 호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넷플릭스 킹덤 2까지 보셨으면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감성이면은 아니야 킹덤하고는 또 조금 약간 느낌이 달라. 아니 근데 킹덤 2도 2는 보다가 소리 지르는 분들이 그래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 봐요. 킹덤 2는 진짜 세졌거든요. 좀비가. 곡성이랑 비교하면. 저 곡성 안 봤습니다. 그럼. 그래서 전 나홍진 감독 작품이 조금 나투비라서 네 그래서 킹덤 2를 만약 한밤중에 봤다 소리 질렀는데 아직 목에 힘이 남았다 그럼 반겨 보시면 돼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생각보다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호러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지를 다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그치, 거예요. 망령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때쯤 나오고. 그래도 호러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훅훅 튀어나오는 게 무서워. 있어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 스크린이랑. 스크린과 사이적 거리두기 2m 이상? 나는 저 꿈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봤는데 왜 이렇게 꿈이 안 꺼지는 거야? 잠만 자기 자라. 바빠서. 잠만 자라. 저도 밤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에 끝났어요.
네, 저희 4부는 인문학 드레싱이죠. 그래서 영화에다가 다양한 인문학의 관점들을 더해서 풍요롭게 영화 보실 수 있도록 드리는 네, 횡단 토크쇼입니다. 어떻게 좀 풍요로운 소스 누가 먼저 개봉하실지. 꼼꼼이님이 먼저. 뚜껑 여는 소리 이렇게 하면. 저는 간단하게 그냥 왜냐면 뭐 길게 오늘 저 반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 15분만 쓰겠습니다. 진짜로? 이러려고. 마이크는 15초 안에. 저는 이게 대만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 영화를 또 하나 연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만 영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청춘 영화 그 고등학생들이 사랑하는 네. 또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뭐 나의 소녀시대라든지 뭐 그 말할 시절, 수 없는 비밀.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래로 이후부터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그런 류의 영화도 있지만 또 반교와 관련해서는 반교도 청춘물이죠. 배경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호러로 가고 역사물과 접목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만 영화들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원물과 뭐 역사물과 스릴러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대만 영화가 축적해온 다양한 장르들의 혼합형 장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그런 청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또 한쪽에서 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허우샤오시엔의 비정성시나 네. 또 에드워드 양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세요 많이. 역사 베이스의 콘텐츠. 네, 저도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반교 얘기하면서도 그 두 편의 영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부, 2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제 시대 때 일본이 1896년도에 대만을 식민지로 이제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대만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역사 이야기인데 약간 게임식의 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하는 장면이 있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의 그 일본인에 대한 결사항전 이야기를 다룬 웨이더성 감독의 시딕 발레. 시딕 발레. 그 대만 원주민 말입니다. 원주민 말이 이제 그렇게 낯서네요. 조금 표현이. 네네. 영어같죠, 영어. 시딕 발레라는 영화 좀 뜻은 뭐예요? 깁니다. 그 이제 다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좀 찾아보세요. 알아서 찾아보는 걸로. 네. 발레는 저희가 아는 발레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네네. 발레 파킹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15초가 지났군요. 네, 괜찮습니다. 시딕 발레라는 영화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시대에는 아니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 일제 시대 때 대만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처참하게 일본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또 타자화되었는가, 또 죽어갔는가, 희생당했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개봉이 퇴근해 하겠습니다. 저기요 할 말은 다 국내 개봉 됐어요. 시딕 발레 됐는데 많이 안 보셨어요. 시딕 발레로 나옵니까? 제목이? 네네네네. 그럼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긴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길었던 영화로. 한 3시간 이상 됩니다. 러닝타임. 하긴 뭐 저희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도 했는데. 네. 그거 4시간이었죠. 자, 그러면은 소스가 아주 담백했네요. 네. 좀 끈적끈적한 소스를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책사님이 아마 끈적끈적하실 겁니다. 나도 담백합니다. 아니 무슨 배구합니까? 배구의 아니, 세터와 세터. 영화를 저도 하려고 했는데 시딕 발레 하셔서 저는 그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네요. 같으니까. 또 나이도 약간 근데 학생들 이제 나이도. 이 영화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4시간짜리 영화. 저희가 가장 힘들게 봤던 영화 같아요. 오랫동안. 저희의 팟빵의 팟캐스트에 보면 55화부터 57화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0 몇 회까지 그렇죠. 갔죠? 120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마녀도 왔던 그때 영화예요. 게스트가 있었던. 재밌었습니다. 그거의 영화에 대한 배경이랑 이런 것들 보고 싶으면 55화에서 57화까지 들어주십사 하고선 홍보 겸 얘기하려고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담백하시군요. 담백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이거 이제 기본 상식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꽃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아, 네, 그러네요. 무슨 꽃이죠? 수선화. 수선화. 네, 이 수선화가 뭐 나르시스 뭐 알고 있고 자기의 고결함. 그래서 이제 저 장 선생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드라마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저는 수선화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네, 일본 소설인데 그 혹시 일본의 5,000엔권에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여자 일본인. 우리 신사임당처럼 5,000엔권에 나오는 여자가 히구치 이치오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25살에 죽거든. 폐결핵으로. 네,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글을 많이 썼던 아까 그 두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히구치 이치오가 정말 문학으로 인정받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문학의 인정으로 지금 5,000엔권에 당당하게 들어간 여자예요. 소설가? 소설가. 작가. 그것도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키재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키재기. 네, 그래서 키재기가 키를 재는 거가 이 마음의 키재기예요. 성장 소설이 지금 배경이 같아요. 여자와 남자의 그런 성장 시기에 남녀의 사랑 얘기가 표현하지 못한 거.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소나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여자애가 미도리라는 여주인공이 그 기생이죠. 육악에 이제 기생이 될 그런 신분.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주지스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승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주지스님이 아들이 있어? 여기 이제 뭐 결혼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처승인가 보네. 예, 그래서 네네. 승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여갖고 두 사람이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되게 말갈량이 여자로 나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만 보면은 본인이 이제 약해지고 달라지는 그게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단편 소설인데 그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이게 남자 주인공이 여자애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승려 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서 전날 여자의 집 앞에 이렇게 수선화 꽃을 조화로 된 수선화 꽃을 놓고 가요. 근데 그게 늘 인상 깊은 저한테 소설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선화를 보면 딱 저 머릿속에 키재기 소설이 떠오르는데 예, 저희 그냥 이게 소나기랑 이렇게 좀 빗대면서 많이 볼만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키재기. 예. 수선화는 꽃말이 뭘까요? 자기의 뭐 고결 자기의 뭐 자기 사랑. 예. 이런 어리석음도 있어요. 영화 속에서 네. 왜 수선화를 좋아하냐고 묻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게 그 여학생이? 그죠? 백록에서 뭐 수선화까지 이러면서 수선화를 선생님 막 그림 그리잖아요. 또 막. 네, 그래서 이제 수선화가 되게 예쁘지만 좀 고독하지 않냐 네. 그렇게 묻죠 여학생이. 네, 고독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수선화. 저는 그러네요. 키재기 소설 소개하는 걸로. 그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이 방교가 이제 대만판 죽은 시인의 사회하고 약간 비슷한 이제 스토리 라인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도 희생을 당하고 학생들도 다 되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타고르의 시라든지 장 선생님의 어떤 문구들, 고민의 상징 이런 거 보면서 기억해라, 또 살아남아라, 또 살아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그 남자 후배를 살려주면서 너는 꼭 나가서 이걸 전해라, 알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 기억에 관련된 시와 기억, 예술과 기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황현산 선생님의 밤이 선생이다 중에 윤리는 기억이다라는 장이 있어요. 전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윤리는 기억이다. 좋아합니다. 저도 밤이 선생이다.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시는 기억술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은 왕성했던 생명과 순결했던 마음을, 좌절과 패배와 분노의 감정을, 마음이 고양된 순간에 품었던 희망을 내내 기억하고 현재의 순간에 용솟음쳐 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다. 기억이 없으면 윤리도 없다고 예술은 말한다. 예술의 윤리는 규범을 만들고 권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날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새롭게 얻어낸 희망을 세세연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모든 예술 장르라고 불리우는 문학이라든지 영화 이런 장르들의 어떤 존재 가치, 존재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이고 흥행 위주의 작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작품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여러 감정들, 복합적인 것들을 다독이면서도 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술의 윤리가 규범이 아니라 희망과 좌절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또 해석되는 현재에 살아가는 의미들에 있다라는 것을 되게 그래서 저는 이 황현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은 이런 구절을 떠올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선생에서 더 특히나 네네. 떠오르는. 시라는 게 영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 추천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언을 계속 아끼고 계시는 일단 영화가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됐다시피 대만의 그 계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에 관련해서 사실 이 계엄하면 대만에선 1949년이죠. 5월 20일에 시작돼서 1987년 7월 15일에 돼서야 해제되는데 계엄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계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서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치 계엄이 자주 발동됐던 그러한 나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죠. 최근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참 저는 이 계엄의 추억을 한번 들춰보고자 합니다. 계엄이 추억입니까? 계엄의 기억을 들춰보고자 합니다. 일단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 19회의 19번의 그 비상계엄과 7번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건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가장 먼저 실시된 계엄은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1948년 10월 17일에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제주 4.3 사건에서 바로 연결되는 현대사의 사건이 있죠. 여순 사건이 있죠. 예, 그 제주 4.3을 진압하기를 거부한 14연대가 일으킨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이제 이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8일에는 뭐가 터지죠? 6.25 전쟁이 한창 터지고 있어서 6.25 전쟁으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요. 60년에는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울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61년에는 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다시 전국계엄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다가 72년에 10월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유신을 선포하죠. 예, 유신 독재를 선포하면서 계엄령이 또 내려졌고요. 79년 10월 18일에는 그 부마항쟁이 시작되면서 부산 지역에 국한된 그러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그 해에 바로 박정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456일 지속되다가 1981년 1월 24일이 되어서야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 뭐 20-3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불과 2-3년 전에도 우리가 그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촛불이 한창 타오를 때도 그 군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최근 공개가 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그러한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엄에 관한 이러한 굉장히 뭐 퇴보적인 후퇴적인 발상이 정말 21세기에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될 단어들. 알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적인 콘텐츠의 마무리에서 우리의 클래식한 킬러 콘텐츠 차이나는 진짜 킬러 콘텐츠 한마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차이나는 한마디가 돌아왔군요.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찐찐 콘텐츠. 자, 이러한 역사 콘텐츠에 맞게 이러한 역사 콘텐츠에 맞게 자,
우리가 역사를, 과거를 어떻게 마주해야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한마디입니다. 잘. 잊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죠.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 더 이상 잊지 않을 거야. 이게 더 이상 언제 잊지 않을 나오냐면요. 거야? 이제 그 팡레이신이 웨이중팅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경찰 같은 괴물에 사로잡힙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은 경찰이 아니죠. 백교관이 하는 말이죠. 팡레이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려라. 들을 필요 없다. 떠올릴 필요도 없다. 모든 고통은 과거에 내버려둬라. 잊어버리는 게 더 쉽지 않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 팡레이신이 온갖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 더 이상 잊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이 경찰 괴물의 얼굴, 그 맞아. 거울이죠? 거울이 깨지죠. 이제 산산이 이제 조각나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더 이상 잊지 않을 거야입니다. 我再也不要忘记了. 자, 나눠서 끊어주세요. 워는 알겠다. 뒤로부터 해야 된다니까. 뒤로부터. 왕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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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잊을 망자다. 네. 왕지. 찔러. 질러? 뭘 질러? 찌가 기억이에요. 왕지. 기억이 있다. 왕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왕질러. 왕지러. 不要 부야오는 부야오 필요 없다. 부정이죠. 예, 부야오. 않다. 예, 부야오. 잊지 않겠다. 예. 也不要忘记了。也不要忘记了. 네, 더 이상. 再也가 이제 더 이상이란 뜻이죠. 再也. 예, 헷갈리기 再也. 시작했어. 再也. 뭐야, 더 왕지러. 이상. 알겠어요. 나죠. 할 수 있겠다. 아니, 我再也不要忘记了. 혼자서만 도망가면 어떻게? 속도를 맞춰야지. 아니. 차이라는 한마디만 되면 갑자기 쉰 여성으로 바뀌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신여성이. 돈 여성 된 것 머리가 막. 그럼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따라해보고 네. 나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씩 하세요. 네. 忘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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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要忘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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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也不要忘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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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再也不要忘记了. 我再也不要忘记了. 다 됐어요. 저부터 할게요. 네. 잊어버릴 거면? 자. 我再也不要忘记了.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지금까지 한 차이나는 한마디 중에 제일 잘했어. 이제부터 맨 처음 해야 돼. 내가 갑자기 긴장돼. 맨 처음 해야 되고. 我再也不要忘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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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신여성. 我再也不要忘记了. 잘했어. 퍼펙트.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일치월장. 네. 네, 저희는 오랜만에 돌아온 그 차이나는 한마디로 마지막 인사드렸고요. 존슈 감독의 반교 4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 강한 콘텐츠 다크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